골드하고 실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케빈 워시라는 매파적 성향의 연준위원이 선임이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근저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또 왜냐하면 달러 패권을 이룰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하고 달러는 경쟁 관계예요. 우선 투자자산 매력도 먼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지금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둘 다 이제 50점 미치죠. 요거는 이제 투자 매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고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기, 단기 둘 다 지금 거의 역사적 고점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켓 P라든가 뭐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역시 굉장히 위험 구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가 꺾이지 않는 거는 이 대중 투기 심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되게 위험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AI 버블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꺼져야 사실은 꺼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타격을 입거나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서 아니면 실업자가 급증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역으로 걸리면서 부러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은 데서 떨어질 만한 요인은 아직 모멘텀이 없으니까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수를 봐도 작년 한 10월, 11월서부터는 거의 횡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못 가고 계속 이렇게 고점을 쌓고 있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더 가지는 못하고 이제 횡보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이제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도주였던 AI 쪽 빅테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지금 새로 올라오고 있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파트는 이제 가치주 쪽, 그러니까 고배당주라든가 ETF 중에서는 슈드라고 있는데 그 슈드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쉬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한 기업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뭐 광산이나 또는 구리광산 갖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석유 기업들, 이런 좀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밸류에이션이 이제 목에 찼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장이 당장 부러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빅테크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동안 소외되었지만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은 보통 강세장 말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뷰가 이제 올해 한 여름쯤 대중 투기 심리가 이제 고점에 완전히 도달하고 꺾일 때 확인하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잖아요. 심리도 피크고 밸류에이션도 피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강세장이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순환매 장을 보면 좀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강세장 막판에 나타나는 순환매 장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급락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뭐 연준 의장 때문에 뭐 추세가 꺾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예, 어저께는 이제 사실은 하나의 그 이벤트였던 거고, 현재 이제 현대차까지 올라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수익을 많이 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는 수익, 그러니까 이익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코스피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시총 상위 종목들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이 경기를 타는,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의해서 어닝이 이렇게 급증했다가 급감했다가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어닝이 급증했을 때, 특히 이제 제품 가격이 폭등해서 어닝이 급증할 때는 이게 사실은 이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모자르면서
커머디티니까 반도체가 일종의 커머디티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커머디티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공급이 모자라도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서로 일단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석유도 이제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 구리나 뭐 이런 원자재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모자라도 가격이 2배씩 뛰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가 그런 상황이라 이제 그런 가격의 급등 때문에 나온 어닝의 폭등 이런 경우는 이 퍼가 못 따라가는 거죠. 이제 주가가 거기 반응해서 올라가도 뭐 이익이 계속 급증하고 있으니까 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EPS 대비해서 주가를 EPS로 나눈 그런 퍼를 계산해 보면 여전히 싸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엄청 올랐고 그래도 퍼로 보면은 아직도 막 8배, 7배 막 퍼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래서 퍼만 보고 계속 투자를 하면 고점에서 물릴 때까지 투자를 해도 퍼가 계속 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폭락을 해도 퍼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퍼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클리컬 주식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시클리컬 주식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고 퍼를 계산해서 아직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존의 어떤 그 과거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이격이 벌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어닝의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증가율이 꺾이는 시점.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 늘어도 이익의 느는 속도가 좀 둔화되는 그런 시점에 주가가 꺾여요. 그러니까 미리 꺾이는 거죠, 주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내려와서 퍼가 말도 안 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도 그게 이제 약간 트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퍼가 지금 3배밖에 안 돼? 주가는 막 7배 올라와 있는데 퍼가 3배밖에 안 되네? 주가 빠져서 지르면은 거기서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석유화학도 예전에 호남 석유화학이 고점일 때도 그랬는데 고점일 때 퍼가 4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가 고점이었죠. 5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왜냐하면 어닝이 가격이 이렇게 공급이 모자라서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는 나중에 또 공급이 어느 정도 수급이 해결되면 가격이 또 반토막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익을 보고 쫓아가서 주가가 움직이면 이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 케이스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제 모멘텀을 보는 거죠. 이제 이익 증가율이나 지금 현재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하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르다가 오르는 속도가 둔화되면 이제 그때 오히려 던지는, 그러니까 한 발 빠르게 던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제 버블에 다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더 가서 지수가 또 오르더라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채권 같은 경우 지금 아직도 이제 기준선 밑에 있는데 장기 채권 금리는 미국이 10년물 기준으로 4.3까지 와 있죠. 지금 4.2, 3 정도 와 있는데 중요한 저항선을 뚫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뭐 케빈 워시라는 그 신임 연준 의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장기 금리는 기본적으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기준금리 플러스 텀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기준금리 감안하면 4%대 초반에 장기금리는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와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더라도 이 장기금리가 원래는 따라 내려갈 정상인데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 하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단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위기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란 사태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사태, 이런 각국의 각 지역별로 지정학적으로 전쟁 같은 게 많이 발발하다 보니까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갑자기 이제 이란 전쟁이 만약에 확산이 됐다. 그러면 유가가 엄청 뛰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다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든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플레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들이 항상 상존해 있다는 거죠, 이제는. 거기다가 미국의 이제 국가부채나 이런 이자 비용 부분이 이제 좀, 일본은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로 빠져든 상태고, 지난번 얘기했듯이. 미국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정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서 장기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은 좀 피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디플레이션 시대 때 과거 40년 동안은 그냥 장기 국채를 금리 많이 올랐을 때 사두면 경기 나빠지면 당연히 장기 국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복리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40년 정도는 인플레이션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어떤 위험의 시대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제 각국마다 정부 부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를 해소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큰 흐름에서는 만기가 긴 장기 국채를 투자하는 건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채권 부분에서 장기 채권 비중, 가중치 자체가 워낙 낮게 돼 있어요. 이제 흐름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거 40년 동안 안 그랬는데 이제는 가중치를 많이 줄였거든요. 굉장히 낮게 돼 있고요. 오히려 단기 국채, 3년 이내에 만기를 가진,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적은, 거의 없는, 그 대신 이제 금리가 경기 침체가 오면 기준금리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또 혜택도 볼 수 있는,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물가 연동 국채, 단기, 그런 것들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기 국채, 그러니까 만기가 3년 이내인 채권만 하자.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장기 금리가, 예를 들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이 지금 4%대 초반인데, 이게 저희가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6%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장기 국채를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예, 그 정도 되면 뭐 그냥 장기 국채를 사도 제가 봤을 때 물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중이 많이 올라왔는데, 투자 매력도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원자재인 에너지를 둘러싼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이 기본적인, 이 기초 펀더멘탈 라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유가는 계속 기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싸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올라온 거는, 이란 사태가 이제 번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리 좀 올라왔다가 어저께 좀 많이 밀린 건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올해, 내년 에너지 쪽이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이나 은은 저희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100이면 한 70 정도는 매도를 하고 30 정도만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매도한 부분은 좀 에너지를 쌀 때 좀 사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너지는 이제 투자 매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면 사볼만 하죠. 투자라는 게 모멘텀을 따라가서 막 움직이는 거 투자하고 막 이런 투자 방식이 있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좀 저평가돼 있을 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평가돼 있을 때 좀 사두고, 이제 비싸지면 좀 팔고,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후자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쌀 때 사두고 비싸지면 팔고. 근데 언제 싼 상태에서 비싼 상태로 갈지는 그거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다림인 거죠. 기다리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기 투자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좋고 수익률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발 뻗고 잘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선호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에너지는 이제 이 골드를 팔아서 에너지로 가보면 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골드는 저희가 최근 한 3년 동안은 계속 요 상태였어요. 투자 매력도가 80점, 90점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투자 매력도가 50 이하로 떨어졌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저희 밸류에이션 툴로 봤을 때 4,200불 이상은 버블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4,200불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엊그제 그 골드하고 실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케빈 워시라는 메파즈 성향의 연준위원이 선임이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없진 않아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또 왜냐하면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가 금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는 바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 패권을 이룰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하고 달러는 경쟁 관계예요. 근데 달러가 너무 훼손이 되면 가치가 금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금값이 미국 정부가 볼 때 적정 수준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브레이크를 걸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달러와 금의 패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를 너무 놔두면 금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도 금을 사고 있지만 미국 국채를 버리고 달러 대신 금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이런 또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 입장에서 보면. 달러 패권이란 게 유로화나 엔화와 또 위안화의 경쟁, 그러니까 달러와 다른 국가의 통화와의 경쟁도 있지만 달러와 금의 경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금을 항상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4,000불 정도 똑같이 저랑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거랑 비슷한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4,000불 넘어가니까 지금 그때 뭐가 나왔죠? 증거금 인상. CME 선물시장에서 증거금을 인상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 인상한다는 걸 1차 경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2차 증거금 인상이 있었더라고요. 금하고 은이. 그래서 은은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금도 지금 8%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5%에서 8%까지. 2차로 또 그 인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금값이 여기서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거금률을 8%가 아니라 뭐 20%, 30%, 50%까지 올린단 말이에요. 계속 올려요. 올리면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물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증거금을 계속 올리면 매물이 계속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달리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사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증거금 인상하기 시작할 때 항상 크게 무너지고 오래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씩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뭐 이번에도 그게 반복이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과거랑 달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 한 20, 30% 조정. 그리고 조정 기간도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가 증거금을 2번째 연속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폭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길게 보면 더 가겠죠. 더 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제 증거금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건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에너지나 다른 원자재 ETF로 종합 원자재 ETF는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어떤 PDBC나 뭐 이런 ETF들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피신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90점 정도 와 있는데 달러는 뭐 저희 원달러 환율은 작년 연말에 한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한번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엔화가 이제 타격을 입어서 한번 빠졌는데 그거는 좀 뒤에 가서 환율 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동산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은 버블이고 그 다음에 강남 쪽이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강남 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세 하락의 초입에 나타나는 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보면 이 변방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메인으로 안 빠질 것 같은 메인으로 비싸더라도 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대세 하락이 되면 강남도 결국은 편승해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대세 하락을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정부가 보유세를 좀 현실화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양도소득세 뭐 유예를 이제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보유세가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투자자들은 옛날부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부가 그렇게 부동산 대책을 몇십 번을 내도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게 불패 신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절대 시장을 꺾을 수 없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어떤 좀 강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책들이 보면 다 상승을 좀 둔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대책들이거든요.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락을 바라지 않는 거죠. 폭락을 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먹히는 거죠. 그 심리가 붙어 있을 때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비난을 받고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그걸 듣고 굉장한 그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 보유세를 하려고 하나 보다, 제대로 이제. 그러면은 보유세 제대로 하면 절대 그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국가들은 보유세가 보통 시가의 한 1% 정도에서 많은 주는 2% 정도까지 가거든요. 만약에 1%라고 잡아도 1%가 평균이니까 우리나라는 한 0.1, 2%밖에 안 되지만 1%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미친 척하고 밀어붙이면 보유세 제도를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과연 그 강남 부동산이라도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0명에 한 2~3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강남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주변에 한 10명이 한 3명, 많아야 4명. 예. 나머지 한 5명 이상은 당장 진짜 보유세가 제대로 인상이 되면 뭐 1가구 1주택이라고 보유세 안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가만큼 보유세를 내게끔 제대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5명은 못 버텨요. 5명에서 7명까지는 강남 부동산은 유지를 못 합니다. 예, 제 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저는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겠지만 이번에 6월 지방선거 이후일지 이전일지 모르겠지만 보유세 현실화를 문 대통령 때 약간 그 공시지가 약간 조정해가지고 보유세 약간 올린 적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보유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저는 부동산 폭락할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폭락을 하고 굉장한 문제가 될 거예요. 결국은 금융기관도 제2금융기관 이런 데도 아마 파산도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굉장한 혼란이 오겠죠. 우리나라 그 자금시장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감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은 구조조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면 이제 더 키우면 나중에는 정말 일본 꼴이 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보유세 제대로 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진짜. 예, 그래서 한 보유세 나오기 전까지 너무 이제 좀 내가 보유세 한 1%, 연 1%를 부담을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좀 빨리 액션을 해서 지금 잘 팔리지도 않지만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동산 투자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런 것들이 실감 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